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3대 특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또 잠시 뒤에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김건희 특검팀에 나올 예정인데요.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가 자진 출석하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자 먼저 한학자 총재 오늘 몇 시에 출석합니까? 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2시간 정도 뒤인 오전 10시쯤부터 이곳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거로 보입니다. 1시간쯤 뒤인 오전 9시부터는 출석에 대비한 포토라인이 사무실 주변에 설치될 예정인데 한 총재는 오전 9시 50분쯤 모습을 드러낼 거로 전망이 됩니다.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한 총재 측은 어제 오후 3시쯤 자진해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조사 일정이 급진전됐습니다. 당시에 통일교는 특검과 사전 협의된 건 아니라면서 건강이 다 회복되진 않았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려 한다고 알렸는데요. 특검이 소환을 다시 통보하지 않고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자 자진 출석을 결정한 거로 풀이가 됩니다. 특검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스스로 나온다면 조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칫 한 총재에게 특검이 끌려다니는 것처럼 비칠 여지도 있지만 통일교 의혹 규명의 핵심인 만큼 수사의 실익을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네,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네,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실행한 불법 청탁이 교단 차원의 일이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김건희 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상대로 한 투트랙 청탁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통일교인들이 권 의원을 도와줄 목적으로 재작년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이 왜 통일교에서 나왔는지도 조사될 거로 보입니다. 다만 한 총재 측은 윤 전 본부장의 범죄 혐의와 통일교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권성동 의원 구속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법원은 어젯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3대 특검 가운데 현역 의원에 대한 첫 구속인데요.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현금 1억 원 말고도 불법 정치 자금을 더 받았을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권 의원은 구속된 뒤에도 거듭 결백을 주장하면서 특검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정치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과 공직 임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 반에 열립니다. 또 오전 10시 반에는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분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차상병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성 호조대사 의혹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대면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오르며 출국이 금지됐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호조대사에 임명됐고 곧바로 출국 금지가 해제되며 호주로 떠났습니다.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통령실 등이 호조대사 임명에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의심인데 특검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 주요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하지 않았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 또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퇴론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예정에 없던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여당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 수석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논의할 계획 역시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전날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 파장이 계속되자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언급 이후 여권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핵심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의 거취 관련 언급을 공개적으로 해선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안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행보가 다른 논란에 가리는 걸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이 대통령이 가장 힘을 쏟는 건 경제와 민생,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이란 겁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통령실도 최근 일련의 판결과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당이 내세우는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개혁안을 내고 관여하는 혹은 그렇게 비치는 데는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대법원은 내부 분위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에서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까지 조직 수장에 대해 거취를 압박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원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의 사퇴 압박에 힘을 싣는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이후 정무수석이 급히 진화에 나선 만큼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기류가 읽힙니다. 다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이례적인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지방법원 판사는 YTN과 통화에서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되물으면서 탄핵까지 언급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의견을 내는 판사들 대다수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는데 일부는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로 예정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상고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인데 사법개혁과도 맞물린 만큼 정치권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둘러싼 논란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갈리면서 입장을 내지 못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끝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선임되지 못했습니다. 각 당 추천을 존중했던 국회 관례가 깨진 건데요. 범여권은 법정에 갈 인물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같은 논리면 이재명 대통령도 내려와야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내정한 지 2주 넘도록 쳇바퀴만 돌던 법사위에 드디어 간사 선임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여야 목청 싸움은 더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고 특히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실형을 구형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사는커녕 법사위에 있는 자체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이른바 빠루를 들고 문짝을 뜯어낸 건 민주당이라며 증거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지원 의원은 여당 법사위원이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았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 수행합니까? 빠루를 들었다는 식으로 지금 허위로 퍼뜨리고 있잖아요. 면책특권이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 막 해도 됩니까?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재판부 설치 움직임까지 더해지며 실타래는 더 꼬였습니다. 입법부가 선출될 권력은 모든 것에 우위에 있다. 나치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 마음대로 만들어서 2차 대전 일으킨 겁니다. 헬기를 안 치고 특수부대를 국회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한 게 나치당이지 누가 히틀러입니까? 본인들이 히틀러당이에요.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은 국회 관례상 간사는 각 당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육선 의원 하신 추미애 의원님, 간사 선임에 대해서 표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인사에 관한 안건 인관계로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에 불참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법력권의 10표, 만장일치로 부결됐습니다. 여야 공방 과정에서 나 의원 배우자가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점도 거론됐는데 뜻밖의 망언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박지원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추미애 위원장은 회의 직후 국회법에 따라 표결했다고 밝혔고 나경원 의원은 의회 독재의 새 역사를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간사 선임을 유지할 계획이라 당분간 전쟁 같은 법사위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 측과 협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워싱턴 홍성희 특파원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현재 후속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대상 선정 방식과 이익 배분 문제입니다. 무역 장벽을 담당하는 그리어 대표가 직접 관여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산 자동차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세율을 낮춰달라는 요구와 함께 최근 조지아 구금 사태로 인한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도 집중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 등의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준 것에 대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불만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paid nothing for years. Now they're paying 15%. And some things can pay more, like chips could pay more. Pharmaceuticals could pay more. You know, there's a bigger margin. 미국은 앞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문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의 100% 관세를, 수입 의약품에는 최대 250%까지 관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간 관세 소송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고유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후속 협상 장기화에 따른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호주, 미국 기자들과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미 일간지를 상대로는 20조 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도 냈는데 찰리 커크 피격 이후 양극화한 여론 속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국 국빈 방문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호주 국영방송 기자로부터 재임 뒤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현직 대통령이 여러 사업에 관여하는 게 적절한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존 부동산에 이어 최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선 트럼프 일가의 이익 충돌 가능성을 지적한 겁니다. 트럼프는 재산과 사업체 대부분 취임 전에 이뤄진 것이며 지금은 자식들이 관여하고 있다며 발끈한 뒤 외교 관계까지 거론하고 나섭니다. You are hurting Australia very much right now, and they want to get along with me. You know, your leader is coming over to see me very soon. I'm going to tell him about you. You set a very bad tone. 이어 조용히 하라며 발언을 제지한 뒤 다른 기자를 향해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라고 요구했지만 설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과 관련한 증오 발언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자국 기자 질문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A lot of your allies say hate speech is free speech. We'll probably go after people like you because you treat me so unfairly. It's hate. You have a lot of hate in your heart. Maybe they'll come after ABC. 트럼프는 이어 급진 좌파가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며 자신이 바로잡고 있는 거라고 대응했습니다. 전날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21조 원 규모 명예훼손 소송을 내면서도 급진 좌파 민주당의 대변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거액의 소송전으로 언론 재갈 물리기를 하면서도 커크 사망 이후 여론이 극단으로 나뉘는 상황에서 좌파 척결 메시지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소송이 근거가 없고 위협 전술에 굴하지 않겠다며 언론의 감시 역할을 계속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문서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5천억 달러 대미 투자를 문서화하지 않아 실무 협상 타결이 어려워졌다는 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때 미국 측이 제시한 내용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워 문서화하지 않는 게 오히려 우리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 판단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며 변한 것 같다며 과거 동맹국들의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오늘 저녁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6시 반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엽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다음 달 국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하는 문제를 비롯해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양국 간 현안뿐 아니라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어젯밤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요.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네, 본인은 뭐 큰 소리 쳤지만 결국은 구속이 됐고 네. 이렇게 현역 의원이 이제 처음으로 특검에 의해서 구속이 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는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이 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원의 영장 판사가 밝힌 것처럼 증거인멸에 대한 염려가 있다. 네. 이것 같습니다. 일단 혐의가 상당히 소명이 됐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증거들이 상당 부분 특검에 의해서 확보가 됐어요. 이 결정적인 증거는 돈을 전달했다는 윤 전 세계 본부장 2인자죠, 통일교. 이분이 이제 만나기 전에 다 다이어리에 만난다라는 사실을 기록을 해놨다는 점, 거기에 큰 거 한 장 서포트. 여기서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것은 1억 원을 전달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을 만나기 전에 이 세계 본부장의 부인이 통일교의 회계 책임자인데 그 전달한 1억 원의 사진을 다 찍어놨단 말이에요, 핸드폰에. 이것이 이제 확보가 됐고 또 거기에 이제 관봉권까지 있기 때문에 이 돈이 통일교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특검이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받아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난 이후에 또 이 세계 본부장이 문자를 보냈어요.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써달라, 잘 써달라. 이 문자까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증거가 상당 부분 혐의를 소명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것 같고 네.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들어가니까 휴대폰을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또 차명폰을 만들었는데 이 차명폰을 통해서 수사 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수사 상황 등을 공유한 것으로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 또 이 차명폰까지 특검에 의해서 확보가 되면서 구속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권성동 의원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백을 다시 한번 주장을 하면서 이 자신의 구속이 정치 탄압의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게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사실 이제 정치 자금으로 수수를 했다고 하는 1억 원, 이게 이제 2022년 대선 직전에 받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밝혀진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자금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통일교 교인들이 집단으로 또 당원으로 가입했느냐 하는 부분도 당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검은 이 부분에 주시를 하고 특검의 칼날을 지금 겨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결백하다 모든 것이 명백하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뭐 구속이 유죄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재판에 가서 본인이 결백하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당으로 향하는 이 특검의 칼날이 간단치는 않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면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쨌든 더 몰아칠 파도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같은 게 현역 의원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 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지금 추경호 의원이라든가 지금 뭐 소환돼서 수사를 받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것은 이제 김건희 특검이고 이거 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뭐 권성동 의원과 연관된 사건도 있는 것이고 또 김건희 이 여사의 목걸이를 비롯한 명품백을 전달한 과정에서도 또 어떤 역할을 했던 뭐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연관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감당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 특검의 수사 방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권성동 의원 구속이기 때문에 이제 특검은 이제 더 힘을 받을 텐데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됐을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어를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특검의 수사 상황은 잠시 뒤에 변호사와도 짚어보도록 하고요.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날에 사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를 매듭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실과 사법부가 충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확실하게 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의 주체는 국회 그리고 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검찰 개혁 그리고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 입법부가 결정하면 사법부는 따라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분명히 정한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원칙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 논의한 적도 없고 또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강유정 대변인의 원칙적인 공감 이 발언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해서 대통령실과 또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부가 충돌하는 모양새가 되고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 같고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확실히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검찰 개혁과 아울러서 사법부 개혁에도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겠다. 또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잠시만요. 조금 전에 들은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연천과 인천 웅진군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조금 전에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충남에는 100mm 이상, 강원 영서와 전북, 제주에도 80mm 이상,
또 서울과 충북, 경북에도 많게는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후까지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호우와 관련돼서도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속기록을 삭제했다가 수정했던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강유정 대변인이 그때 브리핑을 저도 봤는데 그때 발언할 때 보니까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 발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것은 상당히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좀 장황하게 기자들 앞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것은 정말 발표를 해도 그 정도의 발표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정식적으로 발표를 한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대변인이 나와서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녹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충분히 강유정 대변인이 자기 개인의 의견을 얘기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 내용을 전달을 하자고 해서 갖고 나온 것인데 그게 파장이 워낙 크니까 현재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뭐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해프닝을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독이라고 해서 기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인정한 파장이 크니까 이제 나와서 진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뜻이 대법원장 사퇴에 있구나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이미 전달된 것은 마찬가지고요. 엎질러진 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금 진화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파장은 아마도 지속이 될 것이고 대통령이 그런 시그널로 인해서 민주당이 파상 공세에 나서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강유정 대변인 보고 나가라 하는 부분보다도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정리해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로 받아들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라고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당 대표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원내는 이게 지금 당론은 아니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과 사법부가 전면전으로 갈 경우에는 상당 부분 역풍이 일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 역시 가장 문제되는 인물은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당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강유정 지금 대통령실의 대변인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특별한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대통령실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특별한 인점은 없다라고 밝혔고 두 번째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이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하면 그 요구라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된다. 이것도 저는 원칙론이라고 생각하고 네 번째 메시지가 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라 라는 그런 요구가 왜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사법부 개혁 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라고 원칙적으로 공감했다라고 앞뒤를 다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도 좀 문제다. 그래서 이제 다시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1차 메시지 내놓을 수 있고 1차 메시지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2차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는데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될 메시지를 내놨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야 되니까 아무리 완벽한 메시지를 내놔도 또 발목을 잡고 걸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론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민주당의 목표는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이겠죠.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대법원을 비롯해서 전국 법원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사퇴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법원장들을 다 새로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관들, 중요 재판들이 본인이 원하는 본인들 취향에 맞는 그러니까 정치 성향에 맞는 판사들을 갖다 임명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더 한다면은 대법관 정원 아니겠습니까? 대법관을 정원해서 대법관 이제 정원을 한다 그러면 26명인데 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22명입니다.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인데 이게 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걸 꿰뚫어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진짜 브레이크 없는 궤도 열차를 달리는 것인데 거기에 타고 있는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선출직 권력을 말씀하시는데 선출 권력이 주어진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 권력을 정말 무한정으로 사용되고 무한정으로 사용하고 네. 마구잡이로 사용한다 그러면 권한을 그렇게 남용한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독재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가 독재 국가를 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크게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의 핵심은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대로 있는 것이 사법부 독립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법부 독립보다는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인물이다. 그래서 지금 내부 노조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한복판에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2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걸 갑자기 대선 한 달을 남겨놓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긴 지 이틀 만에 네. 7만 쪽의 수사 기록을 다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지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뭐 말도 안 되는 나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내란 수개를 풀어줬는가 하면은 지금 7개월이 지나도 재판의 결과를 알 수가 없는 이런 침대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이걸 먼산 불구경하듯이 사실상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개를 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의 잘못된 이런 행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를 하든지 그리고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국민적 약속을 하든지 이를 위해서 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민주당에서는 물러나라. 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한마디만 더 한다 그러면 사법 독립을 대법원장이 지금 해치고 있다는 부분은 과도한 말씀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민주당은 이제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목적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통위 간판 내려서 새로 달려고 하듯이 대법원 간판을 또 내려서 새로 달려고 하는 그런 강공까지 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란 중에 선출직, 임명직 얘기가 자주 등장을 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선출이든 임명이든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동안은 이 선출 권력이 굉장한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어제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같은 맥락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의 공직자 철학이 그대로 강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특별한 존재로 공직자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신에게 권한이 주어진 것은 사실인데 이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지 자기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는 이제 원칙론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 권한을 사익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고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론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눈여겨볼 대목은 이렇게 임명직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시험을 봤든 이 시험을 본 공직자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봐서 권한을 가진 공직자를 보면은 크게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고시를 통과한 행정직 공무원, 또 검사, 사법고시 해가지고 한 검사, 또 판사 세 부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개혁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험을 봐서 임명된 공직자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제가 볼 때는 검사들, 이 권한을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를 했는데 자기 것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써야 된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돼야 된다. 국민을 위해 쓰는 검사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판사들도 자신의 개인 것인 양 마구 지금 재판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을 위해 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부도 개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그런 메시지가 은유적으로 좀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선출된 권력은 뭐든 할 수 있다는 거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비판해온 부분이기도 한데 어제 이 대통령의 그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한 발짝 물러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지난번에 행정, 입법, 사법에 권력 서열을 매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이 마치 선출 권력,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네. 된다 그러면은 그때 그 논리로 본다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선출 권력인 국회의원이 왜 임명 권력인 판사들로부터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합니까? 또 대통령이 선출 권력인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 권력인 헌법재판관으로부터 파면을 당합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네. 임명이든 선출이든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자만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말씀은 본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새겨들어서 아마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좀 새겨듣고 독주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민들 시선을 감안해서라도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주어진 권력이라고 해서 그렇게 마구 남용하는 것이 아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입법 권력이 선출 권력이 어느 임명 권력보다도 위에 있다는 점은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입법부에서 지금 관여를 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재판부도 그렇습니다. 특별재판부 전단재판부로 지금 이름만 바꾼 것인데 서울법원에다 서울지방법원에 둔다고 합시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서울지방법원 자체 내에서 재판부를 구성해서 법관을 임명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입법부인 국회에서 그리고 또 변협에서 그리고 판사회의에서 왜 외부에서 개입을 해서 재판부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판사를 그 자리에 앉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체 맞지. 그거는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분립을 갖다가 명백하게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이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네. 어제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좀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이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쨌든 표결에 불참을 했고 만장일치 반대표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상임위에서 표결 기표대가 쓰는 것도 전 처음 봤습니다. 간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무기명 투표를 합니까?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데 부결되지요. 그건 물론 민주당에서는 법대로 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간사 선임에 있어서는 법대로 한 게 아니에요. 관행대로 한 것입니다. 관행대로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줬는 것인데 여당이 지금 법사위원장 차지하고 앉아서 지금 야당이 간사까지 못 뽑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국회를 갖다가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크게 후회할 날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그 부분을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논리라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지금 사법부가 중단한 그런 상태니까요. 그 몫은 이제 사법부의 몫이고요.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관행에 따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내란 종식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국민들도 이 내란의 강을 확실하게 건너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명령하고 있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저는 부적절한 부분도 있는데 빠루 사건보다 더 부적절한 것은 12.3 비상계엄 내란 과정에서 보여준 나경원 의원의 행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적인 정서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12.3 비상계엄 표결과 관련해서는 아예 해제라는데 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방해하는 데 앞장을 섰고요. 또 그 사이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계인데도 이걸 옹호하는 이런 사람이 법사위에 간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한데 법사위의 간사로 선임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내란을 척결하고 종식하는데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관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관행과 법 둘 다 존중받으면 좋죠. 그러나 관행과 법이 충돌하면은 결국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법대로 해서 이 선임권과 관련해서 표결에 붙여가지고 결국 이게 이제 안 되게 그렇게 됐는데 네. 저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국민의힘 간사가 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안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연천과 파주, 인천 옹진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에도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까지 많게는 100mm가량 더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은 시간당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지금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기 연천과 파주, 인천 옹진군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경기 중남부와 강원 남부, 일부 충청 지역에 걸쳐 있는데요.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서울에도 비가 점차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에는 100mm 이상, 강원 영서와 전북, 제주에도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과 충북, 경북에도 많게는 60mm, 강릉이 있는 강원 영동에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새벽 한때 전북 군산 옥도면에는 시간당 7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던 만큼 낮 동안에도 이처럼 국지적으로 예보치를 웃도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전북 군산 옥도면에는 230mm, 인천 옹진군과 충남 보령에도 100mm가 넘는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많은 비에 산사태 위험도 커졌습니다. 충남 보령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고 전국적으로도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인 만큼 산 인근에서는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도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도 낮아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3.7도인데요. 한낮에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24도에 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려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전에 정전이 발생해 3시간가량 지연 출발했습니다. YTN의 기내 상황을 제보한 탑승객은 여객기가 뜨기 직전에 전기가 끊겨 아찔했다면서 찜통 속에 35분가량 정전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객기는 게이트로 돌아왔고 기장은 엔진 시동을 돕는 파워팩이 작동하지 않아 지상에서 엔진 시동을 켠 뒤 운항할 예정이라며 안전 운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엔진 시동 중에 추가적인 결함이 발생해 이륙이 다시 지연됐고 승객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해경이 자체 진상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부기관이 나설 전망인데요. 당시 파출소 근무 일지에 휴게 시간을 허위로 적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진상조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고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독립적인 외부기관에 조사를 맡기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해경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자인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사고 당시 팀장 등 3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이 경사 동료들이 주장한 것처럼 실제로 영흥파출소장이 사고 이틀 뒤 직원에게 함구할 것을 주문하는 통화 녹음이 공개된 가운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하는 말이 있어도 하지 말고 참아야 돼. 괜히 말 한마디라도 하면은 어떻게 살 수도 있고. 이 경사가 숨졌을 당시 파출소 근무일지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경사의 동료들이 밝힌 사고 전날 밤과 당일 새벽 휴게 시간은 6시간이었습니다. 사고 전날 20시부터 사고 당일 봄 2시까지 6시간 휴게를 지시받았고, 하지만 당시 근무일지엔 2개 조로 나눠 각각 3시간씩만 쉬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시간 근무 시 야간에 3시간 이내로 쉴 수 있다는 파출소 운영 규정을 따른 것처럼 일지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이 경사가 사라진 직후 현장에서 구조장비인 동력 서프보드가 필요하다고 무전을 보냈지만 당시 파출소 직원들이 순찰차 예비키를 찾지 못하며 결국 서프보드 투입에 40분 가까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해경의 구조작업과 사건 은폐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어떤 기관에서 진상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춘천 레고랜드와 관련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국고 손실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 전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입니다. 수천억 예산 투입과 함께 강원도 유지 28만 제곱미터를 100년간 무상임대에 조성했습니다. 오랜 기간 특혜 논란이 불거진 이유입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최문순 전 강원지사도 의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겼는데 혐의는 국고 손실과 업무상 배임 그리고 위계 공무집행 방해. 검찰은 지난 2014년 최 전 지사가 레고랜드 관련 거짓 정보를 도의회에 제공하고 보증 지급 합의서를 작성해 결과적으로 강원도에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 전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일부 강원도의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고발이고 당시 투자 역시 레고랜드 주변 기반시설 조성에 쓰인 비용인 만큼 무리한 기소라는 겁니다. 공소한 내용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레고랜드를 지으려면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도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레고랜드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강원도가 보증을 선 뒤 강원도가 세운 레고랜드 관련 출자 기업 중도개발공사가 금융권에 빌린 돈은 모두 합쳐 2,050억 원. 하지만 3년 전 중도개발공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현 김진태 지사는 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신청을 발표했고 이를 채무 불이행으로 받아들인 채권 금융시장이 얼어붙는 등 자금 경색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2,050억 원 부채는 결국 강원도가 모두 갚았습니다. 3선 강원지사를 지낸 최 전 지사는 레고랜드와 함께 강원 지역 대표 현안이었던 평창 알펜시아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도 치열한 유무죄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호우특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요.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으로 유입되면서 경기 북서부의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경기 북서부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다며 인천과 경기 연천, 파주, 부천, 김포, 고양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어 호우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에는 100mm 이상, 강원 영서와 전북, 제주에도 80mm 이상, 서울과 충북, 경북에도 많게는 6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조금 뒤 김건희 특검팀에 나올 예정입니다.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가 오늘 자진 출석하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입니다. 네, 한학자 총재가 오늘 언제 출석합니까? 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오전 10시쯤부터 이곳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거로 보입니다. 잠시 뒤 오전 9시부터는 출석에 대비한 포토라인이 설치될 예정인데 한 총재는 1시간 정도 뒤인 오전 9시 50분쯤 모습을 드러낼 거로 전망이 됩니다.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한 총재 측은 어제 오후 3시쯤 자진해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조사 일정이 급진전됐습니다. 당시에 통일교는 특검과 사전 협의된 건 아니라며 건강이 다 회복되진 않았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려 한다고 알렸는데요. 특검이 소환을 다시 통보하지 않고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자 자진 출석을 결정한 거로 풀이가 됩니다. 특검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스스로 나온다면 조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칫 한 총재에게 특검이 끌려다니는 것처럼 비칠 여지도 있지만 통일교 의혹 규명의 핵심인 만큼 수사의 실익을 고려하는 거로 보입니다. 네, 한학자 총재에겐 어떤 부분을 물어볼까요? 네,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실행한 불법 청탁이 교단 차원의 일이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김건희 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상대로 한 투트랙 청탁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통일교인들이 권 의원을 도와줄 목적으로 재작년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이 왜 통일교에서 나왔는지도 조사될 거로 보입니다. 다만 한 총재 측은 윤 전 본부장의 범죄 혐의와 통일교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의원 구속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법원은 어젯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3대 특검 가운데 현역 의원에 대한 첫 구속인데요.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현금 1억 원 말고도 불법 정치자금을 더 받았을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권 의원은 구속된 뒤에도 거듭 결백을 주장하면서 특검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과 공직 임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 반에 열립니다. 또 오전 10시 반에는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분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특검 수사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는데 특검이 강조한 증거인멸 우려를 법원이 인정한 거죠? 네, 이제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려면 일단 이제 사안의 어떤 중대성 그리고 이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영장 발부의 어떤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성동 의원은 범행 자체를 다 부인하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주었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있고요. 또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소명 자료 자체가 아마 사안에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소명안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범행 부인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 자체를 보면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 이런 걸 이제 특검에서 주장을 했고 이걸 영장 전담 판사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예. 권 의원이 그 차명폰 때문에 사실상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 특검 수사가 시작되니까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 택배기사 전화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일도 있었는데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인정했다고 봐야겠죠.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비서관을 통해서 같이 이제 공범 관계에 있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하고 뭐 통화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수사 상황을 알아봤었고 또 이제 그 차명폰을 이용해 가지고 또 수사 관계대로 다 통화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범죄의 혐의보다도 이 정도까지 어떤 수사 공범
관련된 사람과 통화하고 뭔가를 정보를 얻고 만약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사실은 전혀 1억 원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범이랄지 수사 관계자들의 어떤 통화 또 차명폰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까지 교체하면서 이런 상황은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이제 충분히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된 건지도 궁금한데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권성동 의원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윤영호 전 본부장이나 그 아내라든지 어떤 사진이나 메모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건 자체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랄지 뇌물죄는 현금 거래가 되죠. 예.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이 돈을 주었다는 증여자의 진술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사건은 굉장히 증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더구나 메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도 보면 날짜를 특정했고 서포트라고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억 원을 암시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과 관련된 또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은 뭐 본인이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간접적 또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특검하고 영장 전담 재판부는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돈을 받았다라고 의심받는 권성동 의원이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잠시 뒤에는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가 출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학자 총재를 향한 수사망이 훨씬 더 좁혀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한학자 총재가 지금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그라프 목걸이랄지 예. 샤넬백 이와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통일교 측에서 이걸 전적으로 이제 부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간 매개 역할을 했던 전 세계 본부장 윤영호가 마음대로 한 것이고 또 횡령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을 보면 왜 이러한 뇌물 또는 이제 정치 자금을 줬을까? 그래서 그 과정이 있는데 통일교가 사실은 지난 대선에도 굉장히 깊숙이 관여했다는 어떤 그런 자료 그리고 사실은 뭐 그냥 시작된 게 아니고 지금 권성동 의원이 1억 받은 걸로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통일교 행사에 윤 전 대통령이 후보자로서 참석하게 해줬고 그다음에 통일교 정책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거랄지 그다음에 통일교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국가의 예산을 좀 투입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청탁했다고 지금 특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중간 역할을 했던 전 세계 본부장인 윤영호 씨의 역할이 아니고 이건 이제 통일교 어떤 전체적인 종교단체의 차원에서 이걸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돈이랄지 아니면 뭐 보석류, 목걸이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통일교에서 이것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정점에는 바로 통일교회 총재인 한학자 총재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학자 총재를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윤영호 전 본부장을 오히려 통일교 측에서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모두 개인의 일탈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질까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또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교 신자들이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산에 있는 통일교 관련 사무실에서 뭐 집단적 입당원서를 또 다 압수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난 정권하고 그 중에서 가운데 매개로 했던 권성도 의원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일교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커넥션이 있다 이렇게 볼 여지는 상당히 많다. 그러면 통일교와 관련된 청탁 자체를 통일교 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단지 그 중간 역할을 했던 뭐 윤영호랄지 건지법사 전성배 그다음에 권성도 의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통일교를 위해서 정치자금이 오고 가고 했고 이에 대한 이제 청탁을 했고 또 대통령도 사실은 뭐 참석하게 하는 대통령 뭐 후보 때도 이제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학자 총재의 이러한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질 여지는 뭐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거의 없다 이렇게 봐요. 예. 자, 한학자 총재가 잠시 뒤 10시에 특검에 출석하는데요. 앞서 세 차례 소환에 대해서 거부를 하다가 불응을 하다가 이번엔 자진 출석하는 형태로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체포를 가장 염려했겠죠. 그렇죠. 이제 본인은 뭐 심장 시술 받았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부정맥이 뭐 재발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출석에 불응했죠. 근데 특검 입장에서는 소환 일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소환에 관해서 일정 조율은 없다. 그리고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아 이렇게 경고를 보냈죠. 예. 그 얘기 자체는 이제 체포영장 발부해서 이제 강제로 끌고 오겠다. 이제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협의는 없었는데 이제 한학자 총재 통일교 측에서 그러면 오늘 10시에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고. 특검에서는 뭐 자진해서 오늘 일방적으로 출석을 해도 이제 조사는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조사를 받고 나서 아마도 구속영장을 언젠가는 청구할 것으로 당연히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이제 특검 자체 보면 이제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혐의가 있으면 대부분 영장을 청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그 중간 역할을 했던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 윤영호 씨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학자 총재가 이를 지시했다는 어떤 증거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죠. 오히려 중간 매개 역할보다는 지시한 사람이 이제 범죄 혐의가 훨씬 더 중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장은 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무척 고령이기도 하고 지금 스스로 건강 문제가 있다라고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되겠습니까? 아마 뭐 피의자 입장에서는 뭐 구속을 피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뭐 본인의 지병 또 나이가 상당히 연로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지 또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알아서 한 것이다랄지 이런 식으로 아마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연령은 뭐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상당히 고령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지병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영장 발부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한학자 총재를 조사하다 보면 이 권성동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진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권 의원의 구속 혐의에는 그 2022년 1월에 1억 원을 받은 부분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이사모형 경우에도 큰절을 하고 쇼핑백을 받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추가 혐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거든요. 아마 어제 영장을 청구한 특검이 그 부분도 아마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장 범죄 사실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후에 그러한 부분들 뭐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쇼핑백에 뭐 현금을 한 2, 3회 정도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통일교의 어떤 커넥션 관계.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일교 신자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해서 어떻게 물론 그 당시 이제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랄지 관련된 혐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성동, 전성배, 윤영호, 김건희 그다음에 이제 한학자 총재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커넥션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검은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공범관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한학자 총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범죄 혐의 이런 것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권 의원이 구속되면서 이제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특검이 이제 재시도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막을 명분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근데 국민의힘은 결사적으로 막을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 있죠. 이제 막지 않고 특검에서 요구하는 압수수색의 대상 이걸 이제 특정을 하고요. 여러분 지금 뭐 집단적으로 입당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단을 어느 정도 주면 그 명단들을 보고 국민의힘에 과연 통일교 신도들이 얼마 정도
집단적으로 가입했는지 그런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물리력까지 가게 되면 이제 충돌이 있겠죠. 그러면 사실 이제 특검이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인원이랄지 이런 게 잘 되지 못하고 사실 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방해를 하게 되면 압수수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시도는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이제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 사건 자체를 압수수색을 좀 마무리하는 게 사실은 뭐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도 지적됐던 문제입니다만 특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제지를 한다든지 저항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법적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제 체포영장이랄지 아니면 압수수색영장 집행 자체는 공무죠, 공무. 예. 그래서 이 공무 수행을 하는데 어떤 물리력으로 이걸 막으면 사실은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 요건 중 하나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이제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과연 입구를 막고 있는 것 자체를 폭행이나 협박을 볼 수 있는지, 이게 물리력 행사를 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약간 해석의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 또 입건을 할 수 있는지 약간 이제 경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뭐 해결을 해야 하는데 특검 입장에서도 아무튼 뭐 임의제출 방식을 굉장히 선호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장동혁 대표잖아요. 예. 그런데 만에 하나 임의제출할지 압수수색을 허용하게 되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결사적으로 압수수색을 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정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자, 잠시 호우 특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의 비가 강해지면서 파주의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경기 파주 장단면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경기도로 유입되면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 연천과 부천, 김포, 고양, 인천, 강원, 화천과 철원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충남에는 100mm 이상, 강원 영서와 전북, 제주에도 80mm 이상, 서울과 충북, 경북에도 많게는 6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오후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검 수사 내용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김상민 전 검사도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사주고 공천이나 국정원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뭐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있어서 특검이 이제 얼마나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 영장을 특검에서 과감하게 청구한 걸 보면 김상민 전 검사가 말하는 뭐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청탁을 받아서 이 이유한 화백의 그림을 대신 구입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약간 그게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더군다나 본인이 이걸 구입한 다음에 이제 사흘 후에 김건희 여사 측이 이제 전달한 걸로 특검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뭐 아는 관계면 모르겠지만 김성미 검사는 사실은 검사를 그만두고 국회에 출마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해서 김상민 씨를 도와주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 자체가 또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요양원에서 발견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이 왜 그쪽으로 갔을까?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보면 김상민 전 검사가 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어떤 공천에 대한 청탁이랄지 인사청탁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매관매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관매지의 일원이기 때문에 사실 그림을 사서 어떤 대가를 줬다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죠. 예, 김상민 전 검사는 내가 그림 구매를 중개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대금도 내가 실제로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는 국정원 자리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내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간 것이지 거기에 가기 위해서 뭐 그림을 전달했다든지 뇌물을 줬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검이 파회하는 게 쉬워 보이진 않는데요.
근데 뭐 그냥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근데 뭐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보면 뭐 자신이 이제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구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 우리가 들었을 때 뭐 굉장히 상당성이 있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범죄 혐의 자체는 단순히 뭐 추측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증거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아웃라인을 보면 뭐 그렇게 선뜻 김상민 전 검사의 주장이 사실은 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자기가 대신 사서 줬다고 한다면 자금의 출처가 있겠죠. 그럼 자금의 출처가 있는데 자금이 이제 한두 푼도 아니고 적어도 1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돈 자체를 대부분이 이제 피의자들은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정말 뭐 본인이 중간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 오가는 돈은 블랙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물의 정체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계좌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을 한다랄지 또 현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현금의 출처가 어디냐 이것까지 다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영장을 특검이 청구한 거 보면 김상민 전 검사의 주장이 사실은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신빙성을 깰 수 있는 자료를 이제 특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그 권성동 의원 구속 얘기를 할 때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다른 친윤계 의원들의 이름도 좀 거론을 하셨는데 이걸 계기로 다른 친윤계 의원들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또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다음에 윤 전 대통령과 연결되었던 뭐 친윤이랄지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람들이 뭐 대부분 다 지금 구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기서 또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진술 또 김건희 여사랄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이제 현직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범죄에 가담했던 공모자들이 굉장히 윤 전 대통령 측 김건희 여사 또는 친윤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특검은 계속 수사 대상 이외이긴 하지만 수사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 특검과 관련된 기간 연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상당히 수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루되어 있는 의원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했다고 했다 보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좀 자신감이 붙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권성동 의원 자체가 시험대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 자체를 구속하려고 하면 이제 체포 동의안,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뭐 일단 의결이 됐고 또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추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상대로 하는 수사는 좀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이제 수감 절차를 오늘 밟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법조인이 아니라서 궁금한 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이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과 마주칠 일이 있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긴 한데 지금 권성동 의원하고 윤 전 대통령 관계는 아직은 공모 관계는 아니에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공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구치소에서는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수감 번호도 표시를 하고요.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못 마주치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같이 뭐 공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판이랄지 이런 거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법에도 금지하게 돼 있고 그런데 뭐 윤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독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일반 수용자들하고는 좀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같이 뭐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특검 수사 상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개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에 어제도 1% 넘게 급등했습니다. 3,450선 코앞에서 멈췄던 코스피가 오늘은 하락 출발하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 개장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쳐오던 코스피 오늘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0.46% 내린 3,433포인트로 개장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현재 84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 금리를 정하는 FOMC 회의에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세계 증시 상승의 원동력으로 그동안 작용을 해왔는데 정작 회의가 시작하자 뉴욕 증시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향후 변수도 몇 가지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소매 판매가 의외로 높게 나온 점이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예고한 점도 살펴봐야 할 점입니다. 자, 코스닥도 0.2% 내린 850포인트로 개장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주가 매수와 미국 금리 인하 전망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첫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면서 이용객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아침 7시부터 이용객들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예매 사이트에서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모바일 홈페이지 모두 예매 접속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명절 예매 화면 이동이라는 표시에서 클릭조차 먹통인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지난 15일부터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전 예매를 시작했고 오늘부터는 내일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불과 1시간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고 언론에 오보라면서 책임을 언론에 떠넘겼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강유정 대변인의 속기록 조작 시도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실제 발언에 있었던 원칙적 공감 부분을 삭제한 채 속기록을 배포했다가 기자들의 항의가 있자 뒤늦게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의 발언은 대통령의 뜻으로 기록되는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이를 고의로 삭제 수정한 것은 은폐의 시도이자 국민과 언론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대변인의 발언이 대통령의 뜻인지 직접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의 기망과 은폐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강 대변인이 발언을 했다면 즉각 대변인을 경질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서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고 이를 번복하고 삭제까지 한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독선과 은폐, 기만으로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방치한다면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향후 단 한 줄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내놓은 선제도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이 우리가 먼저 북한에 도발한 적이 있는가? 모든 도발은 북한이 먼저 했다라고 질문을 하자 먼저 도발한 적이 있다라면서 평양 상공에 전단을 살포했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발할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윤석열 정권이다. 반성하라. 이런 황당한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십니다. 북한은 2014년 청와대와 백령도 상공 무인기 침범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에는 성주 사드 기지를 도발을 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 상공을 무단 침범하는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4년에는 무려 33차례에 걸쳐서 6,6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했고 이로 인해서 주택과 차량 파손 및
항공기 운항 지연 등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계속되는 선제 도발과 위협에는 단 한마디 규탄도 못하고 비판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먼저 도발했다는 주장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버젓이 내놓은 통일부 장관은 그 직책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친북적 대북관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변인입니까? 정 장관의 이 발언은 대한민국을 모독하고 북한의 반복된 도발을 희석하는 망언 중의 망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동영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러한 망언을 내놓은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이른바 원칙적 공감 발언을 한 데 대해서 대통령이 무슨 뜻인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른바 선제도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 주장이라며 비판했는데요. 회의 내용은 곧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첫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면서 이용객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차유정 기자, 지금도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침 7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아침 7시부터 추석 승차권 예매 사이트에서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모바일과 홈페이지 모두 예매 접속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명절 예매 화면 이동이라는 표시에서 클릭도 먹통인 상황입니다. 저희 YTN에도 불편을 호소하는 제보가 잇따랐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10일 넘게 연휴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몰릴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예 예매 화면 접속이 안 되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코레일은 지난 15일부터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전 예매를 시작했고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를 진행합니다. 이제 원래 올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가 지난 1일부터로 예정돼 있었는데 코레일은 지난달 발생한 청도 열차 사고 관련 선로 안정화 조치 등에 따라 열차 운행 조정이 필요하다며 예매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코레일은 일단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긴급 조치한 뒤 자세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원희다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 등지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6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울도 빗줄기가 점차 거세지겠고요. 오늘 중서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붉은색의 호우구름이 지나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비구름의 이동에 따라 그 밖의 지역에도 강한 비가 쏟아지며 특보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에 최고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릉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단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중부지방은 늦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4도로 아침과 비슷하겠고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며 대구와 창원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남부지방은 내일도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 금요일인 모레 또다시 전국적으로 비구름이 들어오며 이때는 남부지방도 늦더위가 물러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와 함께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 업술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